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검 요소를 크게 보면 저는 굳이 이 네 가지 파트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이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그래서 경영적인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유전적인 요소, 사양 관리적인 요소, 영양적인 요소, 여기다 뭐 또 추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수의적인 팩터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죠, 그죠? 하지만 제가 보는 이 파트를 보면 이 한 가지 한 가지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첫 번째 이 경영적 요소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는요. 물론 이 유전적인 요소, 사양관리적인 요소, 영양적인 요소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경영적인 요소가 중요한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농가에 가서 저도 처음에 경제학적 컨설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목장에 가지고 지금 생산성이 얼마가 유사비가 얼마나 오는 것 같아? 그게 저희 목장에 가서 그랬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목장도 한번 뽑아보자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목장이 아무도 없어요. 다녀보면 오늘도 가봤지만 유유값이 이런데 사료 비용이 너무 높아. 유사비가 너무 높은 것 같아. 경영비가 얼마나 높은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높은지를 몰라요.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목장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목장도 마찬가지이고 현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영적인 요소. 그죠? 이 목장을 운영할 때 제 경험상 저는 다녀보면 우리 영양을 전공하거나 축산을 전공하신 분보다 오히려 경영을 전공하거나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목장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영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한 예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제가 이 경영적인 부분에 여기 보면 이 컨설팅 기본이라고 했어요. 이 컨설팅 기본이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컨설팅 방향은 향후에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경제학협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향을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가 한 데가 별로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제가 한 목장의 유사비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건 평균치예요. 1년치. 그 최근 마지막 2개월치의 유사비는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료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유사비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목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경영비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아까 이건 유사비예요. 당연히 사료비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의외로 수도 강연비가 조금 높죠. 그다음에 이 목장은 고용노동비가 높고요. 이 목장은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자비가 꽤 높아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죠? 뭐 어떤 차규 시설이 됐건 아니면 다른 장비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자에 대한 부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료비, 그다음에 수도 광열비, 그다음에 이자비,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비가 꽤 높은 목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의 목장인 거고요. 이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요, 검정 성적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분석이 쉽지는 않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러한 분석을 1년 후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요약을 해줄 수만 있다면, 농장일이 경쟁력을 갖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1산차하고 2산차하고의 평균 비율이 몇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기 보면 육성후하고 차규후하고의 비율이 이 목장이 몇 %인지, 그래야만 후보가 계속 관리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이유를 얼마를 했고 폐사가 몇 마리가 됐는지, 실제 우유는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우유 가격은 얼마를 받았는지,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 여기에서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을 분석을 하고 쿼터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쿼터를 못 미쳤네? 그러면 손실되는 금액이 얼마? 그것만이라도 해주면 우리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요약에 대한 이런 우유에 대한 부분, 쿼터에 대한 부분, 달성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하나 요약을 해주면 이것도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 도태 현황 분석. 목장에 다녀보면 소가 죽었어. 왜 죽었는지는 알아. 근데 1년 후에 지난 1년치의 분석을 해보려고 하면 도태가 왜 됐는지 몰라. 엄청 중요한 팩터예요. 이게 수정에 의해서 도태가 된 건지, 유방염에 의해서 죽은 건지, 발급질병에 의해서 유산, 아니면 선발을 한 건지, 이것들은, 이 위의 팩터들은 사실은요, 사양관리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영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율을 줄여줄 수 있다면 이게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목장들은 알고는 있는데 지난 1년치의 데이터 그냥 머릿속에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만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컨설팅 툴로 활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 목장의 생산성이 어떻게 개선될지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영 분석에는요, 그러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백신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분만 이벤트, 쌍둥이가 얼마나 왔는지. 뭐 쌍둥이가 왜 나오겠어요? 쌍둥이 낳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 비율은 주로 가을철에 영양소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되거나 특히 여름철이 지나고 가을철 돼가지고 영양소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가 했을 경우에 다음에 쌍둥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 영양적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다음에 조산, 그 다음에 유혈, 다 영양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목표치가 얼만데 이렇게 빨갛게 높은 비율이 있어. 이건 다 경제적인 손실인 거예요. 이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이게 저는 경쟁력이라고 보는 거고 목장의 수익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 없다고 봐요. 여기 보면 이건 다 번식에 대한 데이터죠. 이게 왜 번식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아시잖아요. 그죠? 소는 번식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번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면 권유 기간 동안에 BCS가 얼마를 바뀌었느냐, 권유 들어갈 때 얼마나 바뀌었느냐, 권유 들어가서 60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양 관리 잘하고 사료급일 잘했는데 갑자기 뭐 체중이 변화가 급격하다. 그러면 걔는 다음 산차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BCS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가니까 그 부분을 수시로 체크를 하죠. 만약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좋은 경쟁력 확보 방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권유기간에 따른 BCS 분석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BCS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차별로 이렇게 얼마가 태어났고 얼마가 죽었고, 그죠? 이런 데이터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 송아지 폐사율까지, 그 다음에 왜 죽었는지, 착유 이전, 여기 보면 착유 61일 이전의 도태 이유. 왜냐하면 착유 후는 대부분 어떻게? 피크 칠 때 이전에 가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왜 폐사가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그때 이 폐사는 결국 영양적인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죠. 되게 심플하지만 목장에서 느끼는 어떤 그 컨설팅적인 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무지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하니까 문제죠. 하물며 그런 지식 가지고 보면 일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태가 없죠. 그죠? 61일 이전에. 근데 우리나라도 아까 목장에 갔더니 그런 질문이 나왔지만 2산차 때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데이터가. 1산차 때는 거의 깨지지 않았는데 2산차, 이건 1산차인데요. 그죠? 60일 이전에 도태되는 게 2산차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더라 하는 데이터. 목장에 이것만 보여줘도, 목장에 저것만 알고 있어도, 저게 왜 왔는지만 알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BCS가 언제 이게 권유 일자별로 착유 끝날 때 BCS, 권유 들어갔는데 BCS가 얼마인지, 그 이후에 권유하고 나서 BCS 변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BCS 변화가 왜 이때 일어났는지. 사실은 이때는 BCS 변화를 최소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준다는 것은, 살이 쪄가지고 줄인다는 것은 그거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영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권유 임신별 BCS, 그 다음에 권유 기간 동안의 BCS 변화를 보면 이거는 이제 올드카우죠. 아까는 초이무 이산. 특히 이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초산하고 2산, 3산하고의 어떤 권유 기간 동안의 일자하고 이 변화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여기는 2산차 때 대부분 이제 권유 기간을 보면 여기 보면 권유 기간이 40에서 한 60일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2산차들의 권유 기간은 대부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 산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보면 좀 더 이 피크가 많이 쳐져 있죠. 주로 51령.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도 우리 목장의 어떤 권유에 따른 어떤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권유 전 BC에 대한 분석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분만 전에 이제 BCS. 그죠?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영적인 파트라기보다는 경영적인 파트도 있지만 제 생각은 어떤 그 사양관리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질병 폐사율, 그 다음에 여기 보면 BCS 이런 얘기를 코멘트를 할까요? 외국에 있는 컨설팅을 하는 툴들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BCS, 그다음에 수의적인 질병, 폐사가 왜 나왔는지,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기술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러한 분석표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월별 두수는 어떻게 됐고 분만 두수. 이건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정 성적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꽤 많아요. 이 중에는요. 안 했을 뿐이지. 그냥 검정 성적 그 자체로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냥 그 달치만 보여줄 뿐이지, 만약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1년치를 통계치를 내고 보여줄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툴이 될 수 있거든요. 목장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 확실히 틀려질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도 컨설팅을 해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해봤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케토시스가 얼마가 발생이 됐는지,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이게 뭐 사료적인 부분 때문에 온 건지, 피크 동안에, 아니면 권유기간 동안에 어떤 뭐 간, 지방간, 뭐 간의 이상에서 온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그러면 그런 분석이 왔다면 케토시스가 높다 그러면 이게 왜 높았지? 어떻게 줄이지? 사료적인 부분? 아니면 수유적인 부분을 한다면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케토시스 진단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 우리는 검정 성적에 이렇게 딱 선이 거져 있죠. 근데 이 나라는 보면, 이 지역은 보면 여기 보면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여기다 조금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지방의 비중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조금 낮고 단백질하고 지방의 비율이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이 단백질하고 지방의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자궁염, 마리수, 수의적인 질병을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어떠한 소든지 분만을 하고 나면 물론 심하게 염증, 후산 정체가 오거나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궁염을 겪고 가는 소들이 많아요. 근데 자궁염이 조금이라도 왔으면 소들은 미열을 발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미열이라는 부분은 결국 사리 섭취와 관련이 있어요. 그럼 사리 섭취이 떨어지면 그 소가 가지고 있는 능력 피크를 못 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분만의 이런 부분들이 몇 두가 발생했는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사육 밀도. 우리가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떨 때는 밀도가 확 올라가겠죠. 우리 같은 경우도 여름철 그런 분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깨지다 보니까 어느 한 시기에 특정 기간이 몰리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양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가급적이면 평준화 시킬 거냐. 밀사가 되면요, 어떤 소도 거기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밀사가 되면요, 특히 일산차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룹에 들어가면 걔는 이산차는 다 깨져버려요. 밀사가 되면요, 유량이 늘어날 것 같죠. 당연히 줄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밀사가 되면 100두를 키워서 유량이 이만큼 나오는 건 차라리 밀사를 줄여서 80두를 키우면 유량이 그만큼 나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럼 100두를 키워서 유량이 이만큼 나오는데 80두를 키워도 유량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80두를 키워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결국은 경쟁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 이 밀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목장에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 할 때 보면 밀사가 돼 있으면 좀 컨설팅 하기가 좀 난감해요. 왜냐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305의 곡선도 나와 있죠.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초산차, 2산차, 3산차 이상별로 여기 보면 피크를 50kg까지 치는지 월평균 유량 생산이 계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알고는 있죠. 여름철 되니까 유량이 찔더라.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나중에 그것을 컨설팅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월별로 1산차의 유량이 얼마가 피크를 쳤고 2산차는 얼마를 쳤고 월별로 48kg, 49kg 쳤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50kg 이렇게 쭉 쳤고 그걸 계절적으로 아니면 전체 평균으로 얼마가 감소가 됐고 305일령에서는 환산해 봤더니 초산자 같은 경우에는 10,000kg가 나오고 이산 같은 경우에 12,000kg가 나오고 이러한 데이터를 콜렉팅할 수 있는 방법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정, 경제 우유라고 얘기하죠. 생산량, 월간 보정 우유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식으로 콜렉팅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검정 성적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1년치를 통계를 한번 내보고 그 한번 해보고 나면 그 2년 차에는 상대적으로 비교평가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지방량이 얼마가 생산이 되고 보정이 지방이 얼마고 단백질 얼마고 단백질 비율이 얼마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들 하나 중요한 요소죠. 왜 번식 성적 그다음에 우유 성적 체세포 유방염을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세포는 항상 분석을 해봐야 돼요.
최세포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이가 크죠. 그것도 돈이잖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1등급을 맞으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을 극대화해서 벌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최세포수가 높아. 그러면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떤 뭐 유방염인지 아니면 어떤 유방염이 어떤 균에 의한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최소한으로 아니면 향후에는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뭐 안정적인 소가 몇 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난달에는 얼마가 회복이 됐고 그다음에 준임상, 그다음에 급성 이런 유방염이 얼마가 발생이 됐고 계절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계절적인 요소인지 여름철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시기에 높았으면 이 시기에 우리가 밀사가 돼서 그랬던 건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의 평가까지가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검정 성적하고 판매된 우유하고 체세포의 차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보면 체세포가 높은 것들은 걸러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유방염이 얼마가 많이 발생이 돼 있는지. 이목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았죠. 특히 이제 일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일산차 이상에서 뭐 한 3마리 정도가 나왔죠. 중요하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어떠한 목장도 아마도 상당히 많은 목장이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목장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폐사는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죽었는지는 알고는 있지만 1년 후에 월별로 가지고 있는 목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만 요약을 하더라도 이 목장의 폐사가 왜 왔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보면 이 데이스 인 밀크 60일 이전에 여기 보면 일산차에서는 유방량이 없었어. 아주 심플하죠? 근데 일산차 이상에서는 보니까 아까 3마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60일 이전에 이게 왜 나왔지? 이 위에는 안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이게 영양적인 분석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질병? 아니면 환경? 아니면 장비? 착유기? 그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것을 잘 활용하는 목장은 이것을 분석하고 이 데이터를 보여주고 같이 목장주와 앉아서 얘기를 하면 목장주들은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 시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러한 미스테이크를 하지 말아야죠. 손실인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 어떤 여기 보면 여기 케토시스 그다음에 어떤 이런 말랐는지 쪘는지 BCH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얘네들이 얘기하는 우유 생산량 손실해 주는 다양한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기대의 변화가 우유 생산량을 극대화를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약을 하면 이 메트리티스, 어떤 분만에 대한 어떤 번식에 대한 질병, 염증 이러한 것들이 생산성을 이만큼 떨어뜨렸어. 이 목장은. 아니면 권유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 소가 나중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양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유 손실이 이만큼 가져왔어. 이 통계치를 내놓은 거예요. 이 목장은 보니까 초세포수가 이렇게 높아. 일산차 같은 경우 초세포수가 높으니까 비용을 이만큼 깎아 먹었어. 이 목장은 경제적으로 깎아 먹는 부분이 이 번식질병, 염증하고 권유 기간이 너무 짧은 거하고 이 유질과 관련된 게 돈을 너무 많이 깎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연도에는 미스테이크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유대금, 우유대 10원, 20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번식에 대한 수태율, 간단하지만 이 수태율이 시간별로 1산, 2산, 3산이 어떻게 꾸준히 올라가느냐, 이게 150일 이전에 얼마나 많이 달성이 됐느냐,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80일 이상 넘어가면 사실은 번식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데이터들을 보면 이 150일 이전에 아니면 180일 이전에 수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 이상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 소를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를 해서 도태를 하거나 가져가거나 그걸 결정을 판단을 해보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다음에 첫 인공 수정은 언제 할 거냐. 이 목장 같은 경우에는 첫 수정은 13, 14, 15개월령까지 간 게 없어요. 그죠? 대부분 13에서 14개월령 갔고요. 평균은 한 14개월령 갔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육성우도 사실은 이 시기를 넘어가면 18개월령이 넘어가면 번식도 잘 안 되고 번식이 되더라도 벌써 살쪄 있기 때문에 나중에 2산, 3산 가도 문제가 될 거고 젖도 잘 안 나오고 내림도 안 나오고 그죠?
이게 경제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15개월령에 물론 그 전제 조건은 거기까지 잘 키워야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체중, 체고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맞추지 않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그건 돈을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한 요소들이 경쟁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죠? 똑같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률 했더니 얼마가 체크가 됐고, 수정률이 얼마가 나왔고, 임신율이 얼마가 나왔고, 이런 데이터들 없어요, 목장에요. 알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을까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정 발견이 얼마가 됐고, 거기서 발정 발견 중에 얼마가 수정을 시켰고, 임신된 게 얼마, 이게 계절별로 얼마, 1년치 쭉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인공수정 일령을 이제 통계치를 내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목장은 1산차는 요때, 2산차는 요때, 대부분 80에서 120일, 그죠? 요때에 우리가 첫 인공수정을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80일령이 넘어가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안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그냥 로스트라고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기일 40일에서 60일 BCS 측정을 해가지고 1산차, 2산차, 3산차 이상이 이때 BCS가 얼마냐. 너무 중요하니까. 이 피크 칠 때까지의 이 BCS 로스는 결국은 영양적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다고도 고려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과비가 됐던 너무 말랐건 하면 이 부분은 거의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번식에, 다음 발정에,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계치를 내서 목장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재병. 또 되게, 그러니까 도태 원인 중에 3가지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유량 안 나, 번식이 안 되면 도태시키는 거고, 두 번째, 유량이 안 나오면 도태시키는 거고, 유방염, 체세포 높으면 도태시키는 거고, 질병, 그 다음에 부재병. 부재병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는 보이지 않는, 발정이 왔음에도 미약하게 올 수 있는 거고, 자기가 불편하니까 사료도 덜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유량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로스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이 부재병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부재병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됐는지 하는 그런 분석 보고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부재병이 목장이 너무 환경이 좋아서 이동하는 공간이 커서 바닥이 너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영양소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장 같은 경우도 60일 이전에 이 부재병이 몇 마리가 발생이 됐는지 아니면 후기 때 맞네? 이런 분석을 딱 통계치를 내주는 거죠. 의미하는 바가 무지하게 커요. 아주 간단하지만 몇 마리 발생되지 않았지만 즉 저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세세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목장의 수익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주지 않으면 과거와 목장 경영은 현재와는 거의 유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았고요.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그걸 한번 실천해 볼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유지방이 이게 왜 떨어졌지 하는 부분도 몇 마리가 왜 2.5 이상이지? 이하지? 그런 것들을 아마 여기 보면 아실 거예요. 영양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분만 일령과 질병 발생에 대한 부분. 여름철에는 분만을 했는데 질병이 얼마나 발생했고, 그다음에 그 송아지 질병이 얼마고, 도태가 얼마고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유산 현황, 발생 위험도 계절적으로 분석을 한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제가 두 슬라이드는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경영적인 부분은 지금은 무조건 해야 돼요. 번거롭지만 그 기본적으로 우리 목장의 유사비 경영 비율을 분석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목장이 사료값이 이만큼 비싸졌네, 질병값 치료비가 이만큼 올라갔네, 그것이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향후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유사비 분석, 경영적인 분석은 최소한 월별로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 연도에 또 해보면 그 1년 전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각각의 사양관리적인 포인터들을 분석하는 것, 그게 우리 목장만의 스스로의 분석이 됐던 아니면 검정 성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석이 됐던 그런 최소한의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들, 그게 그냥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팩터들이 있는데
그 팩터들은 결국은 목장 경쟁력 확보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향후의 목장 운영에 있어서 현 상황에서 이런 사료값이 이렇고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이런데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계속 저는 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